미러키의 괴물 제프리 다머. 1. 어둠의 씨앗. 제프리 라이오넬 다머. 1960년 미국 위스콘신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죽은 동물에 집착했다. 숲에서 발견한 새 사체, 도로에서 치어 죽은 너구리, 심지어 곤충들까지. 다머는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뼈를 분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보관했다. 아버지 라이오넬은 화학자였다. 그는 아들의 호기심을 이해하려 했고 화학 실험을 가르쳐주며 동물 뼈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제프리에게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었다. 뼈는 그에게 단순한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형태였고 곧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상상을 키워갔다. 2. 무너지는 가정. 다머의 가정은 점점 갈라졌다. 어머니 조이스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잦은 약물 복용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집안은 늘 고성과 눈물로 가득했다. 그 틈에서 제프리는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그와 어울리기를 꺼렸다.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아직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매일 술병을 들이켰다. 겉으로는 조용한 소년이었지만 내면은 분노와 공허가 차올랐다. 그리고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마침내 폭발했다. 3. 첫 번째 살인 기회의 유혹. 1978년 여름. 다머는 부모가 없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길 위에서 히치하이커 스티븐 힉스를 만났다. 그는 집으로 데려가 술을 권했다. 시간이 지나 스티븐이 이제 가야겠다고 말하자 다머는 공포를 느꼈다.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건 싫어. 그는 내 것이어야 해. 쇠망치가 공기를 가르고 내려쳤다. 스티븐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다머는 시신을 분해해 뒷마당에 묻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은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4. 공백과 억제. 첫 살인 이후 다머는 오랜 시간 살인을 멈췄다. 군대에 입대했지만 술 문제로 쫓겨났다. 그는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독과 알코올에 잠식되어 갔다. 그동안 그의 충동은 잠시 억눌렸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게이바와 거리에서 남성들을 만났지만 관계는 늘 단절로 끝났다. 다머는 그 단절을 견디지 못했다. 그에게 사랑은 곧 소유였고 소유는 결국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5. 다시 열린 지옥문. 1987년 다머는 호텔 방에서 스티븐 투엄이라는 남성을 만났다.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다. 투엄이의 몸은 의자에 구부러진 채 죽어 있었다. 다머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익숙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시신을 몰래 집으로 옮겨 분해했다. 그때부터 그의 살인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젊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다머의 집은 죽음의 작업장으로 변해갔다. 6. 아파트 213호. 미러키의 옥스퍼드 아파트 213호. 이곳은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세계는 달라졌다. 냉장고에는 잘린 머리, 상자에는 심장이 담겨있었고 옷장에는 해골이 진열되어 있었다. 거실 벽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있었다. 그는 희생자들의 머리를 보존해두며 때때로 대화를 나누듯 속삭였다. 넌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범행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었다. 그는 영원히 함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약을 먹여 희생자를 무력화시키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 산성용액을 주입하며 살아있는 인형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실험은 번번이 실패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랐다. 7. 피해자들 잊혀진 이름들. 그에게 희생된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어떤 이는 이민자의 아들이었고 어떤 이는 무용가의 꿈을 꾸던 청년이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으로서의 삶과 이야기를 가진 존재였지만 다머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름을 잃고 물건이 되었다. 특히 한 사건은 세상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1991년 14세 소년 코네락 신터손폰이 다머의 집에서 도망쳐 거리를 뛰쳐나왔다. 경찰이 발견했지만 다머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제 연인이에요. 술에 취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아파트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코네락은 다머의 또 하나의 희생자가 되었다. 8. 몰락 마지막 탈출. 1991년 7월 22일 다머는 또 다른 남성 트레이시 에드워즈를 집으로 유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트레이시는 집안의 광경과 다머의 시선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탈출에 성공했다. 거리로 뛰쳐나온 그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머의 집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상상 너머의 악몽이었다. 냉동고 속의 머리, 드럼통의 산성용액, 잘린 사지 해골들, 그리고 사진 속에 남겨진 기념품. 경찰은 숨을 삼켰다. 이건 지옥이다. 걱정의 괴물. 체포된 다머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모든 범행을 세세히 고백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차갑고 담담했다. 그는 미친 듯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단지 설명하듯 말할 뿐이었다. 재판에서 그는 15건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러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그를 미러키의 괴물이라 불렀다. 10. 교도소의 마지막. 다머는 교도소에서도 조용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신앙에 의지하려 했다. 하지만 죄책감과 망령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1994년 또 다른 수감자 크리스토퍼 스카버가 쇠몽둥이로 다머를 때려 죽였다.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그가 죽은 날 교도소는 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11. 괴물의 그림자. 제프리 다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괴물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부서진 가정, 고립된 어린 시절, 사회의 무관심, 경찰의 실수,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집착. 다머는 인간이었고 동시에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우리 옆집에도 또 다른 다머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 이야기는 1960년 미국에서 일어난 제프리 다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